그날 아침 아내가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떠져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지 않았다. 내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오른쪽 팔이 이상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을. 119를 불렀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였다. 소파 한쪽 끝, 오른쪽 팔걸이에 몸을 기댄 채로. 마치 지난 3달 동안 매일같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는 뇌경색이라고 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았고 그로 인해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했다. 증상이 나타난 건 아마 전날 밤이나 새벽이었을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시작은 훨씬 전부터였다는 것을. 3달 전쯤이었다. 내가 은퇴를 했다.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리해고 형식으로 나왔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명예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다.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저녁상을 차려주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그때부터였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9시 반쯤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들었다. 1시간쯤 지나면 일어나서 설거지를 마저 하거나 빨래를 개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도 아내는 소파에 앉았다. 오후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였다. 저녁 6시 뉴스 시간이 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저녁을 차리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다. 7시, 7시 반, 8시. 어떤 날은 9시가 넘어서야 밥상이 나왔다.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평생 집안일을 해온 사람인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제 부모 손에 자라고 있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은 집에서 아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오른쪽 팔을 소파 팔걸이에 걸치고 왼손으로 리모컨을 쥔 채로. 고개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등은 소파 쿠션에 푹 파묻혀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고 예능이 나와도 뉴스가 나와도 심지어 홈쇼핑 채널이 나와도 그대로 앉아 있었다.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밥 먹자고 부르면 조금 이따 먹겠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마지못해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는 속도도 느렸다. 예전에는 후루룩 후루룩 빨리 먹고 설거지부터 했는데 이제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다. 그냥 좀 피곤하다는 말뿐이었다. 피곤하다는 말. 그 말을 나는 그대로 믿었다. 그래, 평생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피곤했겠지. 이제 좀 쉬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내를 그냥 두었다. 2달째가 되니까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가 없었다. 예전에는 잘 잤냐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냥 소파로 걸어가서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든 아내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웃지도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나갔다 오고 신문 읽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잤다. 아내도 그 옆에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우리는 따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떠냐는 물음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딸아이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말이 좀 어눌하더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제야 생각해봤다. 아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했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 눈을 보고 이야기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최근 몇 주 동안 아내가 한 말이라곤 괜찮아, 그냥 피곤해 정도였다. 딸아이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병원 갈 필요 없다고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괜찮다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나도 솔직히 귀찮았다. 병원 가려면 예약하고 기다리고 검사 받고 또 기다리고 그 모든 게 번거로웠다.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아내가 국을 끓이다가 냄비를 쏟았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냄비를 옮기려다가 손에서 그냥 미끄러져 떨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내는 그걸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행주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았다. 손 안 대었냐고 괜찮냐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병원 가자고 말했다. 제발 가자고 했다. 아내는 또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그냥 손에 힘이 없었던 것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화가 났다.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는 건지, 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건지. 나는 아내를 두고 거실로 나와버렸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다. 아내는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또 화면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내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냄비를 떨어뜨린 순간 그 멍한 표정.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나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로 돌아가던 모습.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왜 몰랐을까?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아내에게 아침 먹고 병원 가자고 말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 거실로 나갔다. 아내는 벌써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언제 일어난 건지 이미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내가 너무 가만히 있었다. 평소에도 가만히 있긴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어깨를 흔들었다. 몸이 축 늘어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아내는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걸까?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던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신호였던 건 아니었을까? 밥 먹기 싫어하던 것도 말수가 줄어든 것도 냄비를 떨어뜨린 것도 전부 다 몸이 보내는 경고였던 건 아니었을까? 의사가 나왔다.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봤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아내는 그 속에서 너무나 작아 보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다. 큰딸이 도착했다. 작은 딸도 왔다. 아들도 급하게 지방에서 올라왔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며 울었다. 나는 울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했다.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간호사가 좀 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어야 했다. 아내 곁에 있어야 했다. 비록 유리창 너머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내가 눈을 떴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다.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언어 기능도 손상되었다고 했다.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다. 일주일 후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왼손이었다. 오른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는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입술이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모양만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알았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내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재활병원으로 옮긴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아내는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다. 언어치료도 받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했고 숟가락도 들지 못했다. 간단한 단어조차 발음하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다. 어눌했고 느렸다. 하지만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울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여전히 오른쪽 팔을 완전히 쓰지 못한다. 다리도 조금 불편하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다. 말도 예전만큼 유창하지 않다. 하지만 살아있다. 내 옆에 있다. 아침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간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린다. 예전 같았으면 10분이면 충분했을 거리다. 하지만 상관없다.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본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않는다. 1시간쯤 보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간다. 물을 마시거나 과일을 깎거나 그냥 창밖을 본다. 움직인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는 것처럼. 나는 이제 안다. 괜찮다는 말이 정말로 괜찮다는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걸. 피곤하다는 말이 단순히 피곤하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매일 아침 나는 아내의 얼굴을 본다. 제대로 본다.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살핀다. 오늘은 어떤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에 잘 잤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대답을 듣는다. 정말로 듣는다. 그날 아침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던 아내의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나를 보지 못하던 그 눈빛을,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던 그 순간을,
그리고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는지, 왜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는지, 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지 못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아내는 아직 여기 있다.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본다. 정말로 본다. 매일매일을.